제갈량을 얻은 유비는 조조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다. 그것은 장판파의 전투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조조는 북방을 통일한 기세로 남방까지 압박해 들어왔다. 유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후퇴했지만 조조의 속도는 너무 빨랐다. 관우는 적을 막고 장비는 강가에서 외쳤다. 내 이장비가 여기 있다. 당장 건너오면 내 활로 하늘을 쏘겠다. 조조의 병사들은 장비의 기세에 눌려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이 장면은 훗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전해졌다. 장판파의 장비는 천군만마를 막아낸 사내였다. 하지만 유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백성들을 모두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갈량은 조용히 유비에게 말했다. 장군,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은 패했지만 훗날 반드시 되찾을 기회가 올 것입니다. 유비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일어서자. 유비가 패퇴하여 장강 남쪽으로 내려간 뒤 조조는 북방을 평정하고 얻은 80만 대군을 앞세워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황제를 모시고 남방의 반란을 평정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남방의 마지막 두 세력, 유비와 손권을 굴복시키려는 야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때 유비와 제갈량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천하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강동의 젊은 군주 손권을 찾아갔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조조를 함께 막아낼 연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손권은 아직 젊었지만 형 손책의 뒤를 이어 강동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조가 보낸 협박문을 손에 쥔 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항복하면 영토를 보전해주겠다. 항복하지 않으면 정벌하겠다. 손권은 종이를 가만히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조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항복하면 목숨과 영토를 보전해준다지만 실상은 내 권력을 빼앗고 강동을 문짝처럼 사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강동의 명장 주유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공, 지금 항복하시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저는 조조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강동을 지켜낸다면 조조라고 해도 감히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손권은 잠시 침묵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결단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에 찬 검을 부여잡고 크게 외쳤습니다. 좋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강동은 제 손으로 지키겠습니다. 이 선언으로 동남의 강동은 조조에 맞서는 강대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유비의 참모 제갈량과 강동의 명약과 주유는 서로의 지혜를 인정하면서도 은근히 경쟁하는 듯한 묘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공동의 목표가 있는 이상 감정이나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진영에서 끝없는 회의를 이어가며 조조의 80만 대군을 상대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지형, 계절, 군량, 물길, 바람의 방향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분석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둘은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바람을 이용해 조조의 수군을 불태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조조는 북방 출신으로 수전에 익숙하지 않은 병사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 장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조는 물에 익숙하지 않은 병사들의 멀미와 공포를 누르기 위해 전선들을 기다란 사슬로 모두 묶어 거대한 하나의 평상처럼 만들었습니다. 주유는 그 점을 간파하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배를 서로 묶어두면 한 척이 불타면 모두가 탑니다. 조조는 스스로 무덤을 쌓고 있습니다. 제갈량도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야 합니다. 적벽에서 동남풍이 불어온다면 조조의 함대는 한순간에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동남풍이 불 것인가였습니다. 제갈량은 기상과 지형을 세밀히 관찰하고 하늘의 흐름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뒤 동남풍이 불 것입니다. 주유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제갈량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주유는 결단했습니다. 바람이 분다면 그 바람을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밤하늘의 별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촛불이 잔잔히 흔들릴 정도의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동남풍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갈량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전투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강 위에는 조조의 수십만 수군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배는 사슬로 엮여 하나의 거대한 군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유의 명령으로 황계가 이끄는 화공선이 조조의 함대를 향해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황계는 일부러 항복하는 척 조조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저는 주유가 미워 조조님께 항복하고자 합니다. 조조는 그 말을 믿고 황계의 배들이 다가오는 것을 단순한 귀순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황계의 배에는 말린 장작, 풀, 유황, 기름이 가득 실려 있었고 그 위에 천으로 덮어 감쪽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배가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판단한 순간 황계는 외쳤습니다. 불을 붙여라. 순식간에 불꽃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동남풍을 탄 불길은 배에서 배로 옮겨 붙으며 조조의 거대한 수군을 휘감았습니다. 불길은 마치 붉은 용이 장강 위를 휘젓는 듯 했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조조의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강물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전장은 아비규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강에는 타는 나무 냄새, 끓어오르는 기름 냄새, 병사들의 비명과 불꽃의 굉음이 뒤섞여 공포스러운 지옥 같은 밤이 펼쳐졌습니다. 수십만의 대군이 단 한밤의 화공으로 거대한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제갈량은 전장 가까운 언덕 위에서 조용히 전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삼키고 조조의 깃발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자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천하는 3분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고 적벽대전 이후 실제로 천하는 조조 손권 유비의 3국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적벽대전의 승리는 유비에게는 부활의 기회가 되었고 손권에게는 강동을 지키는 검이 되었으며 조조에게는 천하통일의 꿈이 처음으로 꺾인 큰 패배가 되었습니다. 적벽대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천하 3분지계의 결정적 분수령이었습니다. 유비는 패퇴한 약자에서 다시 강한 세력으로 떠올랐고 손권은 강동의 주인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으며 조조는 처음으로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제갈량과 주유의 지략은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남풍이 불던 그 밤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제갈량의 조언대로 서촉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서촉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군사력을 기르기에도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촉에는 이미 강력한 군벌 유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장은 처음에는 유비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비의 인품과 태도를 보고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공은 참으로 점잖고 진실한 분이요. 우리 촉당을 지켜주고 도와주시오. 이렇게 유비는 서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장군, 서촉은 장군이 차지해야 할 곳입니다. 유장은 나라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유장은 나를 믿고 있는데 내가 그를 배반하는 것이 옳겠는가? 그러자 제갈량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 지금의 전쟁은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혈맥을 다시 세우려면 나라 하나쯤은 장군께서 직접 가지셔야 합니다. 유비는 그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뒤 유비는 유장의 군대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서촉을 손에 넣었습니다. 서촉의 백성들은 유비를 환영하며 말했습니다. 유비 장군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유비는 촉당에 들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백성을 지킬 나라다. 이제 천하는 완전히 세 갈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방 조조의 나라 위, 서쪽 유비의 나라 촉, 남동 손권의 나라 오. 그리고 이 세 나라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지는 거대한 삼국시대의 축이 되었습니다. 조조는 황제를 앞세워 북방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법과 질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손권은 장강을 경계 삼아 강동에서 해상 전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강화하며 남쪽의 호족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보좌 아래 백성의 마음을 얻으며 촉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서로 다른 세 나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세웠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의 끝은 같았습니다. 천하통일이었습니다. 조조는 나이가 들어도 야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간도 무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조는 마지막 순간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다. 그러나 후세가 나를 알아줄 것이다. 그는 눈을 감으며 권력의 무게와 고독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조가 죽기 전 천하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우의 전사였습니다. 관우는 당시 형주를 지키며 북으로는 조조의 군대를 압박하고 남으로는 오나라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조의 부하 방덕과 우금을 격파하며 한때는 조조마저 피신하게 만들 정도로 큰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때 손권은 속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면 형주는 온전히 관우의 것이 되고 언젠가는 강동까지 노릴 것이다. 손권은 겉으로는 우호를 내세우면서도 몰래 관우의 배후를 찌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관우가 북쪽 조조의 군대를 상대하느라 병력을 빼놓은 틈을 타 손권은 여몽에게 명을 내려 형주를 기습하게 했습니다. 여몽은 병사들에게 백성의 옷을 입혀 관우의 수비를 속였고 관우가 뒤늦게 남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형주 대부분이 손권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관우는 아들 관평과 함께 퇴로가 끊긴 채 도주해야 했고 끝내 마읍 부근에서 오나라 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친 군사들과 무너진 형세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관우와 관평은 붙잡혀 손권의 진영으로 끌려갔고 손권은 그들을 살려둘 경우 촉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을 우려하여 끝내 처형을 명했습니다. 그 소식이 촉까지 전해지자 유비는 세상을 잃은 듯 무너졌습니다. 내 동생을 이렇게 잃었구나. 그날 이후 유비의 가슴 속에는 손권에 대한 깊은 원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내 동생, 내 오른팔, 내 가족을 잃었구나. 유비는 비통함에 사로잡혀 손권에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결국 유비의 마지막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우의 죽음 이후 유비는 촉한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 손권을 치려는 동호 정벌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장비는 관우의 원수를 갚고자 그 누구보다 더 격렬한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 장수들에게 채찍을 들며 호통쳤습니다. 관우 형님이 죽었는데 너희는 아직도 태평하게 있는단 말이냐? 갑옷을 정비하지 않으면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장비의 슬픔과 분노는 컸지만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한 부하들은 점점 두려움에 짓눌렸습니다. 결국 어느 날 장비의 심한 꾸지람에 원한을 품은 부하 2명이 깊은 밤 그를 습격해 목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장비마저 잃었다는 소식은 유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관우를 잃고 장비까지 잃은 유비에게 세상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비는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우와 장비의 원한을 풀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동호를 향해 남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촉한의 국력을 급속히 소모시키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갈량을 비롯한 신하들은 모두 말렸지만 유비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원한을 갚지 못하면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겠는가. 그러나 유비가 도착한 곳은 오나라 육손이 준비한 철저한 포위와 화공 전략의 덫이었습니다. 청야 전략으로 주변의 식량을 없애고 숲과 협곡을 이용한 불길로 촉군을 태워버리는 육손의 전술은 유비의 대군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촉군은 대패했고 유비는 간신히 살아나 백제성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연이은 충격으로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백제성에서 유비는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대업을 이루지 못하고 형제들의 원한도 끝내 풀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는 제갈량에게 나라를 맡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은 관우의 죽음에서 시작된 비극의 끝이었습니다. 이 세 형제의 죽음은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의 연속된 비극이었습니다. 관우의 죽음은 총나라를 분노와 원한 속에 몰아넣었고, 장비의 죽음은 그 원한의 불길이 통제되지 못한 채 총 내부에서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주었으며, 유비의 죽음은 형제의 복수를 향한 집념이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끝에 찾아온 결말이었습니다. 촉하는 이 세 형제를 잃은 뒤 다시는 예전의 힘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관우의 죽음에서 시작된 비극은 장비를 거쳐 유비에게까지 이어지며 촉한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삼국지 최대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나라를 정비했습니다. 그는 천하삼분지계를 세운 뒤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방을 안정시키고 북벌을 준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총나라를 하나의 큰 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갈량은 밤마다 천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촉한을 지키겠다. 유비 장군의 뜻을 이어 백성을 위해 천하의 균형을 맞추겠다. 그는 원래 평생을 조용히 살아가려 했던 선비였고 본래는 세상 앞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떠난 순간 그는 한 사람의 책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등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뼈는 부서질 때까지 천하를 향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비가 죽은 뒤 촉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젊은 황제 유선은 경험이 부족했고 장수들은 서로 다른 이익을 좇았으며 민심은 108갈래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제갈량이 조용히 조정을 정비했습니다. 제갈량은 가장 먼저 법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는 신분과 관계없이 죄를 지으면 같은 처벌을 내렸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을 엄하게 다스렸고 관리에 오를 사람들에게는 오직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재상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소리 높인 적이 없는데 어찌 이렇게 엄격한가? 그러나 동시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재상은 욕심이 없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 제갈량은 날마다 밤늦게까지 정사를 처리했습니다. 그의 등불은 새벽까지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촉한의 남쪽은 이민족과 반란으로 인해 불안정했습니다. 제갈량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방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눌러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으며 불필요한 피 흘림을 최대한 막았습니다. 남방의 지도자 맹획은 제갈량에게 여러 번 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죽이지 않고 여러 차례 풀어 돌려보내자 마침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재상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분이요. 나 또한 이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태겠소. 이렇게 남방은 촉한의 충실한 동맹이 되었습니다. 촉한은 다시 안정되었고 나라 전체가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의 마음에는 한 가지 숙명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조용히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비 장군의 유언을 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뜻을 다시 세우려면 요동치는 북쪽을 향해 칼을 들어야 한다. 그때 위나라는 조조의 아들 조비가 이끌고 있었고 그 세력은 여전히 강성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제갈량에게 간언했습니다. 재상 북벌은 위험합니다. 우리 촉은 국토도 작고 병력도 적습니다. 100년을 가도 위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북벌을 하지 않으면 조조의 후예들이 언젠가는 촉을 삼킬 것이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싸움은 피할 수 없다. 그의 눈은 유비가 떠나던 그날의 하늘을 닮아 있었습니다. 슬프고 고독했지만 그 안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제갈량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전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촉한이 북벌을 일으키고 오나라가 강동을 지키는 동안 위나라를 양쪽에서 압박한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천하는 오촉 중심의 양분 구조로 다시 재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갈량이 직접 북쪽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제갈량은 수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기산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는 도중에 위나라 장수 위연과 함께 움직이며 지략과 전술로 상대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위나라에서도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사마이였습니다. 사마이는 조용하고 침착했으며 상대의 심리를 꿰뚫는 능력에서 제갈량과 맞먹는 인물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사마이의 진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한 번도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저 지지 않으려 할 뿐이다. 그게 가장 어려운 적이다. 두 사람은 전장에서 마주쳤지만 칼이 직접 부딪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략 대 지략, 심리전의 대결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마이는 촉군이 실수를 하도록 유도했고 제갈량은 사마이의 계산된 침묵과 움직임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북벌은 결국 식량 부족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갈량은 진지를 철수하면서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패한 것이 아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첫 패배 후 제갈량은 촉한에 돌아와 백성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공법과 농업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모구와 유마라는 새로운 운반 도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식량을 더 효율적으로 나르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북벌에서는 노장 조운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조운은 적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본대가 안전하게 후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나 조운이 여기 있노라. 죽고 싶으면 덤벼라. 적들은 조운의 기세에 눌려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영웅의 마지막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 역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제갈량은 또다시 촉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북벌이 이어졌습니다. 제갈량의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신하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상 부디 휴식을 취하십시오. 몸이 상하시면 나라가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내가 어찌 편히 잠들겠는가.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은 오장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마이는 진영에 틀어박혀 철저한 지구전으로 제갈량을 괴롭혔습니다. 식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군사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제갈량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천문을 살펴보던 그는 별빛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지. 제갈량은 장군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군사들을 놀라게 하지 마라. 사마이가 추격하면 나의 죽음을 적에게 밝히지 말고 조용히 철수하라. 장군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날 밤, 제갈량은 등불 앞에서 마지막으로 나란 일을 정리한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오장원의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촉군은 제갈량의 지시대로 허수아비 인형을 세우고 마치 군사의 사기가 여전히 높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사마이는 촉군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문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저 촉군의 기세가 죽은 자의 군대 같지 않다. 그는 끝내 추격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말했습니다. 장군,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갈량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제갈량이 죽었다? 그 말 자체가 함정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촉군은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죽은 뒤에도 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구나. 제갈량, 그대는 참으로 두려운 사람이다. 제갈량이 떠난 뒤 촉하는 급속히 쇠락했습니다. 장수들은 분열했고 백성들은 고통을 겪었으며 나라의 기둥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갈량이 일으켰던 강직한 질서와 굳건한 민심은
그가 사라지자마자 함께 사라졌습니다. 젊은 황제 유서는 국정을 제대로 다스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첨꾼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나라의 대장수 종회와 등해가 촉한을 향해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촉한의 장수들은 제갈량이 남긴 전략을 따르려 했지만 그의 부재는 너무나 컸습니다. 결국 촉한은 금성에서 포위당했고 유서는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촉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촉한이 멸망한 뒤 오나라 역시 위나라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나라의 권력을 차지한 사마시 가문이 새로운 왕조진을 세웠습니다. 진나라는 오나라를 정복하며 마침내 천하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국의 시대는 이렇게 끝났고 긴 분열의 시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촉한은 작았지만 백성의 나라였다. 오나라는 풍요로웠고 문화가 살아있었다. 위나라는 질서와 힘이 있었다. 세 나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고 서로 다른 빛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색깔이 삼국시대를 가장 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1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무너지는 동안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 그 어떤 사사로운 욕심도 없이 오직 백성과 나라만을 생각했던 진정한 충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갈량은 싸움에 지는 법을 몰랐다. 그는 단지 하늘이 허락한 시간보다 너무 빨리 떠났을 뿐이다. 그리고 제갈량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백성과 함께 있고 내 뜻은 후세의 공의에 맡긴다. 유비는 떠났고 조조도 떠났으며 송꽃마저 시대의 뒷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삼국의 기둥이었던 세 영웅이 모두 사라지자 천하는 더 이상 거대한 꿈을 꾸는 자들의 무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시대를 움직이기에는 너무 작았고 시대를 거스를 수 있을 만큼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역사의 한 줄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싸우고 고민하고 지켜나갔습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삼국의 마지막 불꽃을 끝까지 붙잡았던 그 마지막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해 위나라에서는 이미 사마이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늘 조용했고 겸손했으며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조조 밑에서 벼슬을 시작했고 조비의 시대에는 점차 힘을 쌓아갔습니다. 그것은 긴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신뢰를 얻었지만 그가 무엇을 꿈꾸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한때 사마이를 경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마이라는 자는 언젠가 나를 대신해 천하를 움켜쥐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조가 그를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만큼 유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조에게 사마이는 필요했고 조비에게도 조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이는 그렇게 조용히 힘을 쌓아갔습니다. 제갈량이 마지막으로 남긴 인물은 그의 책략을 가장 충실히 이은 장수 강유였습니다. 강유는 원래 위나라 출신이었지만 제갈량의 눈에 들어 촉한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청렴하며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평생을 바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제갈량의 차이는 단 하나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천하삼분지계를 스스로 설계한 창조자였습니다. 그러나 강유는 그 설계를 지키기 위해 싸운 수호자였습니다. 제갈량이 떠난 뒤에도 강유는 스승의 뜻을 이어 계속해서 북벌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위나라의 병력과 전략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적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공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강동 땅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고 여러 차례 위나라 병력을 되돌려 놓았으며 산악지대를 이용해 기습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촉한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에 지쳐 더 이상 북벌을 지지하기 어려웠고 나라 전체의 힘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유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승의 뜻을 이어 한나라의 기둥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다. 그는 그렇게 고독한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강동의 오나라에는 손권 이후 나라를 이끌 위인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에는 몇몇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육소는 적벽 이후 오나라의 중요한 전쟁 대부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전쟁에 있어서는 냉철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소는 궁중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가 죽으며 남긴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나라가 내일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과거의 영광만을 붙잡고 있다면 머지않아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의 말은 오나라의 미래를 정확히 예견한 말이었습니다. 제갈량의 조카인 제갈각도 오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개혁을 시도했고 위나라와 싸워 강동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개혁은 오히려 귀족들을 자극했고 마침내 그들은 제갈각을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오나라는 점점 무너지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위나라에도 훌륭한 장수와 지혜로운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마씨 가문이 힘을 키워가는 동안 그들은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촉한 멸망의 주역이었던 종회는 사마씨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종회는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지나친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했고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마씨 시대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등에는 촉한을 정복한 장수였지만 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종회의 모함으로 체포되었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는 공이 있어도 정치에서는 공이 없구나. 등의 죽음은 삼국시대 영웅들의 비극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마염이 죽은 뒤 진나라는 급속히 무너져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능력 있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족들은 권력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파랑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왕족 8명이 황제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내전이었습니다. 도시는 불타고 백성들은 다시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전쟁 없는 시대는 그렇게 빨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파랑의 난으로 진나라는 크게 흔들렸고 북방의 5민족이 중국 땅으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흉노, 선비, 저, 강, 갈. 이 5민족은 각지에서 나라를 세우고 천하는 다시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시대의 영웅들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혼란이 또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슬프게 말했습니다. 유비도 조조도 손권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이는 누구인가? 그러나 그 물음에 답할 사람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삼국은 짧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대에 수많은 영웅이 태어났습니다. 조조의 냉철함, 유비의 인애, 손권의 통찰, 제갈량의 충성, 강유의 집념, 육손의 지혜, 사마의의 계획, 그리고 장비, 관우, 황충, 주유, 태사자, 여몽 등 그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칼을 들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살리는 것. 삼국이 끝난 뒤에도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영웅이라 부를 만한 인물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 때문에 진나라는 금세 무너졌고 백성들은 다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삼국지는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영웅의 기록입니다. 영웅들이 떠난 뒤에 세상은 다시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그제야 그들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국지는 영웅의 시대였다. 영웅이 사라지자 나라가 무너졌다. 삼국시대는 끝났지만 그 시대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웅이 없는 시대에도 영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웅을 꿈꾸는 마음을
삼국지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자를 위해 칼을 든 유비, 질서를 위해 강한 결단을 내린 조조, 백성을 위해 목숨 바친 제갈량, 나라를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강유, 충성을 위해 자신을 버린 육손, 야망을 위해 천년을 내다본 사마이. 그들의 길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가 한 시대를 빛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뿐입니다. 당신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평온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당신들을 그리워합니다. 삼국의 시대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는 끝났으나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